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중3 역사 32강 조선 후기 요점 정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점 정리할 내용은 조선 후기의 경제, 그리고 조선 후기 사회, 그리고 조선 후기 문화의 변화, 즉 경제, 사회, 문화 파트를 요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배울 내용은 두 번째 주제, 이 조선 후기 경제와 그리고 사회의 변화 중에서도 먼저 경제의 변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의 변화. 우리가 처음에 살펴볼 때 주로 농업, 그리고 상업, 수공업, 강업에 대해서 봤죠. 그래서 먼저 농업부터 살펴보면, 농업은 우리가 밭농사와 논농사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논농사 같은 경우는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주로 논농사를 하는 방법은, 경작 방식은 직파법이라고 했죠. 직파법이었더라. 그런데 조선 후기로 이어지면서 모내기법이 일반화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모내기법은 고려 후기 때부터 남부 일부 지방을 바탕으로 해서 모내기법이 시행이 되었지만 정부에서는 장려하지 않았더라. 왜? 가뭄에 워낙 취약했기 때문에 수리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모내기법은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모습을 초래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수리시설이 발달했던 조선 후기 때에 이르게 되면 모내기법이 일반화되게 되고, 그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모내기법 시행에 따라서 광작이 가능해졌고, 광작이란 넓은 땅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이러한 것을 광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작이, 넓은 땅의 경작이 가능해졌고, 또한 농민청의 분화가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경영용 분업이라든지 임노동자 등이 등장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더라. 다음, 밭농사에 있어서는 주로 논농사가 직파법에서 모내기법으로 변했다면, 밭농사는 농종법에서 조선 후기 때 이르게 되면 견종법이 나타난다고 했죠. 견종법. 다른 말로 교과서상에는 골뿌림법, 그죠? 즉 일항과 고랑이 있으면 고랑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이런 경작 방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에 따른 결과 역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상품 작물 재배가 증가하게 되더라. 그래서 고추라든지 담배라든지 야채류와 같은 이렇게 팔 수 있는 작물의 재배가 늘어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물론 이러한 변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결과, 사회 변화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 그다란 사회 변화적으로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잘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업에 있어서는, 두 번째로 상업에 있어서는 주로 물건을 갖다가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은 관허 상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이러한 상인들만 물건을 팔 수 있다고 했죠. 주로 시전 상인이라든지 보부상 등이 이런 관허 상인에 해당되는데, 역시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관허 상인과 함께 그 외에도 공인, 그리고 사상 등이 등장하여 이러한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했죠. 그에 따라서 특히 이 공인이라든지 사상 등이 독점적 도매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갖다 쌓게 되고, 이들을 뭐라 부른다 했다? 도고라 부른다 했죠. 그래서 도고로 성장하게 되더라. 다음, 수공업에 있어서는 검은색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수공업에 있어서는
관영 수공업이 발달해 있다가, 관영 수공업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공업이 일반적이었다가 점점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 관영 수공업이 점점 쇠퇴하게 되고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민영 수공업이 성장하게 되더라. 즉 국가에다가 장인세라는 세금만 납부를 하면 누구든지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거나 팔 수 있는 이러한 민영 수공업도 조선 후기 때 발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광업 같은 경우에도 조선 초기 때까지만 해도 주로 관영 광업이 주를 이루다가, 즉 이후에 무엇으로 인해서 청과의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청과의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무엇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은에 대한 수요가 역시 증가하면서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광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역시 민영 광업이 발달을 갖다가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몰래 강업 활동을 하는 잠채라든지 혹은 강업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부를 쌓게 되는 득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경제를 봤다면 두 번째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선 후기 사회 변화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로는 무게 중심의 17세기 이후에 성리학 질서가 크게 퍼져나가면서 무게 중심의 가족 제도가 일반화된다고 했죠. 그래서 남자 중심 혹은 장자 우선 시대는 그러한 가족 제도가 이루어져서 재산 상속이 있어서라든지 재산 상속에 있어서 장자가 우려된다든지, 제사도 아들만 모시거나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양자를 드리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 외에도 두 번째, 혼인 풍속도 변화되게 된다고 했죠. 혼인 풍속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네 번째, 여성의 지위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더라. 즉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낮아지는 형태로 변화가 되더라. 다음 세 번째,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겠죠. 사회 구조에 있어서, 자, 세 번째, 사회 구조의 변화. 좀 더 제목을 구체화하자면 신분제의 동료.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신분제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는데, 크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양반의 수는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일반 상민과 그리고 천민의 수는 줄어드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각 신분별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양반부터 봅시다. 양반 같은 경우는 양반 중에서도 권력을 가진 양반과 그렇지 않은 양반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죠. 한국 등을 거치면서 일당 전제화되게 되고 이후 세도 정치까지 겪으면서 권력을 가진 양반이 아주 드물게 됩니다. 일부 양반들만 권력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는 권력에서 물려나게 되는데, 양반에 있어서는 양반층의 문화가 나타나더라. 그에 따라서 권력을 가지고 중앙에서 권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양반층이 등장한다고 했죠. 그들을 우리는 분반, 이에 비해서 중앙 권력에서 밀려나가지고 지방 향촌에서 어느 정도 권력을 유지하는 양반이 있다고 했죠. 그들을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향반, 향촌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양반, 이들을 향반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이에 비해서 권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일반 농민과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양반들도 등장을 한다고 했죠. 그들을 우리는 양반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다음 중인층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신분적 차별에 대한 신분 상승 운동을 벌였던 세력이 되는데,
크게 서얼들 같은 경우는 이때 집단 상소등을 통해서 특히 정조 때 이르게 되면 이들이 유장각, 금서관까지 진출을 하게 되고, 다음 기술관 중인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 중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청 운동 등을 벌여가지고 신분적 높은 자리까지 오를 수 있도록 그러한 소청 운동을 벌이지만 커다란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더라. 이에 비해서 상민들이 되겠죠. 상민들은 대다수가 누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농민들로 구성되어진 집단이 되겠는데, 이들도 역시 농민층의 문화가 나타나더라.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죠? 모내기법이라든지 변종법 등을 통해서 많은 부를 갖다가 쌓은 농민층이 나타나게 되고, 농민층뿐만 아니라 사실은 수공업자들 혹은 상인들 중에서 혹은 광업자들 중에서도 많은 부를 쌓은 이런 계층들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특히 대다수가 농민층이었는데, 농민들 중에서는 많은 이 모내기법을 통해서 부를 쌓은 경영형 분홍이 등장을 하고, 반대로 대다수의 농민들은 임 노동자로 전락을 하게 되더라. 하지만 특히 이렇게 경영형 분홍으로 많은 부를 쌓은 농민들 같은 경우는 이후 조선 후기 때 공명첩이라든지 납속책 등을 통해 가지고, 즉 무슨 신분을 사게 되고 양반이라는 신분을 산다고 했죠. 뭘 통해서? 공명첩이라든지 그리고 납속책 등을 통해서 신분 향상을 갖다 하게 되고, 이후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혹은 지방에 내려와 있던 이 향반층과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갈등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향전이라 부르는데, 이런 갈등 속에 이를 중재했던 세력이 바로 누구냐면 수령이 이를 갖다가 중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때 화면이 보시면은 이때 수령이 주로 누구 편을 들었다? 주로 이렇게 돈을 갖다 많이 번 경영형 분홍 편을 들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 지방에서 수령의 역할은 힘은 강화되었던 반면에 지방 사족들, 양반들은 힘이 점점 약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지방에서는 보이게 되더라. 다음 천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민 계층에 있어서는 대다수가 노비가 되겠죠. 노비들 같은 경우는 크게 공노비와 그리고 산노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노비 같은 경우는 순조 때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해방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다든지, 산노비 같은 경우에도 군공을 쌓거나 세금을 많이 내거나 납속 그리고 도망 등을 통해서 산노비로부터 벗어나는 이러한 모습도 보이게 되고, 또한 조선 후기 때 역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비 종목법이란 것이 시행이 된다고 했죠. 이 노비 종목법으로 인해서 또한 노비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됨으로써 조선 후기 때 이르게 되면 전체적으로 양반의 수는 늘어나고 상민과 천민의 수는 줄어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더란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 번째 주제가 되겠죠. 세 번째 주제 3. 조선 후기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선 후기 문화 변화. 크게 문화에서는 두 가지 주제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종교가 등장하죠. 첫 번째, 새로운 종교가 등장하더라. 나이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지럽다 보니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하려는 그런 경향이 커지죠. 그에 따라서 이때 등장했던 첫 번째 종교가 바로 천주교라고 했죠. 천주교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몇 세기? 17세기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종교적인 성격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부유한 성격으로 학문적 성격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고, 그에 따라서 처음에 천주교를 부를 때는 허학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죠? 그러다가 18세기 이르게 되면 남인 계열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때부터 점점 종교적 성격을 띠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도 이제 천주교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펴볼 것은 천주교가 이후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중요하겠죠. 무엇을 받게 됐다? 박해를 갖다가 받게 되는데, 박해를 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제사를 금지했죠. 그래서 성리학적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조선에서 제사를 갖다 금지하니 상당히 이에 대한 반항이 심했겠죠. 또한 신문제 국가에서 천주교는 인간 평등을 갖다가 세우다 보니까 박해를 받는 대표적인 이유가 됐겠더라, 이렇게 살펴보시고, 다음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바로 동학이라는 종교가 등장하게 되죠. 동학이란 이름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서학에 대응하겠다, 혹은 서양 세력에 대응하는 종교를 만들겠다 해서 누가 만들었더라? 창시자,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바로 경주 몰락 양반 출신이었던 최계우란 분이, 즉 기본적인 교리가 뭐였다? 인내천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인간 평등을 기본적인 사상으로 해서 내세웠던 종교가 되겠죠. 성격으로는 유교, 불교, 도교, 민간신앙 등을 갖다가 모두 섞은 종합적 성격의 그런 종교였지만, 역시 나라를 어지럽히는 종교를 만들었다 하여 최재우가 나중에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도 체크를 해두시고, 두 번째로 볼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실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실학. 두 번째, 실학. 실학은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조선을 이끌었던 사상이었던 성리학이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자 이러한 사회적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실용적이면서도 실정적 성격의 학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실학이죠. 그런데 사회를 개혁하는 방향을 두고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하나를 무슨 파? 우리는 중농학파 이렇게 불렀고, 하나는 중상학파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말 그대로 중농학파는 어디에 초점을? 농업을 진흥시켜서 사회를 개혁하자 때문에 이들은 토지 제도 개혁에 초점을 두었던 세력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중상학파는 상공업 진흥과 상공업의 진흥과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자는 세력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즉 대토지 소유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했죠. 즉 대토지 소유에 대해서 이쪽은 대토지 소유를 하면 안 된다는 쪽, 이쪽은 상공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대토지 소유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그러한 쪽이 되겠는데, 보시면 크게 중농학파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유형원 세 분이 있다고 했죠. 유형원, 그리고 이익, 그리고 정약용, 이렇게 대표적인 세 분이 있다고 했는데, 유형원은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게 반개수록이라는 대표적인 책이 있고, 여기서 보면 균전론이라는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을 하게 되죠. 이 균전론은 좀 좁은데 신분의 차등에 따른 토지의 균등 분배라고 했습니다. 불러만 드리겠습니다. 신분의 차등에 따른 토지의 균등 분배. 그러니까 신분을 다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주되 신분에 따라서 균등하게 나누어 주자는 쪽. 이익 같은 경우는
한전론을 갖다가 내세우죠. 한전론을 갖다가 내세우게 되는데, 이 한전론의 핵심 내용은 영업 전에 매매 금지와 또한 한 집의 한 가구의 토지 면적을 제한하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증약용은 크게 여전론과 그리고 응전론을 갖다가 추후 주장하게 되는데, 이 내용 다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 되겠다? 그 농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공동으로 경작을 하고, 또한 분배는 노동력의 차등에 따른 분배를 하자, 이 내용이 핵심이 되겠더라. 그래서 각 토지제도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들 꼭 체크를 해 두시고, 다음에 중상학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4분 정도 있겠죠.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그리고 박재가, 이분들이 대표적인데, 유수원은 우수라는 책이 유명하죠. 유수원이 주장했던 주장 내용은 직업적 평등을 주장하게 되고, 다음 홍대용 같은 경우는 문벌제도 폐지, 다음 박지원 같은 경우는 상공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레라든지 그리고 선박이라든지 그리고 화폐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좁은데 화폐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했던 분. 박재가 같은 경우는 북학이라는 책에서 소비의 촉진, 소비를 갖다가 권장하여 이를 통해서 상공업의 발전을 이루자,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 되겠더라. 그래서 각각 지금 보시면 대표적으로 중농학파가 주장했던 주요 내용, 중상학파가 주장했던 주요 내용 각각 체크를 해 두시고, 문화사 파스트에 있어서는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또한 이 외에도 중국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국학이 발달하여서 역사서라든지 언어라든지 지리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들 그리고 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도 지리서로는 또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서민문화도 발달하여 한글 소설이라든지 그리고 사설시조 이런 것도 발달하고, 회화에 있어서는 그림이죠. 직접 그림을 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징병산수화가 유행을 하였으며, 또한 풍속화에 있어서는 김홍도와 신윤복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크게 먼저 조선 후기 경제와 사회 부분을 봤죠. 그래서 경제적인 변화에는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고, 다음 사회적인 변화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사회 구조에 있어서, 특히 신분제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서 양반층, 중인층, 상민층, 천민층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더라. 다음 문화에 있어서는 크게 새로운 종교가 등장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종교로는 천주교와 동학이 등장했고, 특히 학문적으로는 실학이라는 이러한 학문이 등장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려는데, 대표적으로 중농학파와 중상학파로 나눠서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 후기 관련하여 전체적인 두 번째 요점 정리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